사단원의 전체적인 구성은 날씨 변화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날씨 변화.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 대기권 배웠고 그 대기권에서 가장 밑에 층은 대류권이라고 배웠어요. 대류권은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생겨나는 특징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럼 대류권 특징 잠깐 정리해 볼게요. 대류권은 지표면부터고요. 지표면부터 위로고요. 약 10에서 15km까지 올라가는 높이 정도.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지표면이 따뜻한 난로고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추워진다라는 거 비슷하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3학년 때 배우는 거와 관련돼서 수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돼서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인 날씨 변화가 일어나요. 날씨 변화.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3학년 때는 이 날씨 변화까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이 두 가지 특징, 수증기와 대류현상 중에서 대류현상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안 배우고요. 수증기의 특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날씨 변화로 3학년들의 그 주된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은 수증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3단원과 관련지어서 물의 기체 상태가 수증기죠. 물은 우리 이거 시험법이니까 H2O라고 말하고 이제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화현상이 존재해요. 이 기화현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겪는 기화현상은 증발이라는 기화현상과 끓는다는 기화현상이 있어요. 끓음은 이제 액체 내부의 압력과 액체 내부에서 기체가 기체로 되려고 하는 압력과 대기압의 압력이 같을 때 이걸 끓는 현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물의 온도가 보통 때 지구상 표면에서 보통 때 한 100도 정도가 되어야 끓으면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겪는 것은 증발되는 현상이죠. 얘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 물이 바닥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물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물 표면에도 있을 거예요. 다 꽉 차 있겠지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톡톡 날아가는 현상, 이거 기화죠. 액체로 되어 있다가 기체로 날아가니까 기화예요. 그런데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죠. 이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해요. 증발. 쉬운 말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이런 뜻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될 거예요.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난 기화예요. 증발이 되면 물 분자수가 줄어들죠. 증발이 됐다는 소리는 이 증발된 물 분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기 중으로 갔겠죠. 예, 다른 예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 생기고 많이 특별한 날에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이 물통이 어느 날 시간을 딱 봤더니 물통에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조금 늘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물 분자가 여기에 있는 물 분자 수보다 여기는 물 분자 수가 많죠. 그러면 물 분자가 그냥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공기 중에 떠있던 물 분자가 여기로 똑똑 떨어지면 물 분자 수가 다시 증가가 되니까 물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응결이라고 해요. 응결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 응결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어요. 물 분자가 많아지는 경우와 물 분자가 적어지는 경우. 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은, 항상 관찰이 되는 것은 증발 현상이 많지만 응결 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막아두면 물 표면에서 증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증발이 된 것은 여기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으니까 얘네가 다시 응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물의 양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는 증발되는 양이나 응결되는 양이나 물 분자가 증발이 돼서 여기서 물 분자 수가 줄어드는 거나 물 분자 수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늘어나는 거나 그 양이 같으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때 이 공기를 생각할 때 이 공기는 물 분자를 최대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대로 가진 상태예요. 만약에 더 가질 수 있으면 물 분자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에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물의 양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이 공기예요. 그럴 때 이 공기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말해요. 중요한 거를 세 가지 말했어요. 증발, 그 다음에 응결, 그 다음에 포화 상태. 그러니까 증발은 물의 양이 줄어들 때, 응결은 물의 양이 늘어날 때, 그 다음에 포화 상태는 공기의 입장에서 물 분자를 최대한 가지고 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살펴볼게요. 이 포화 상태와 관련지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양의 이제 주로 포화 상태와 관련지어서는 수업 시간에 했듯이 1m인 일정한 공기만 들어있는 상자를 생각할 거예요. 똑같은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여기 100% 공기만 들어있고요. 여기도 공기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 분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히는 사람들이 알아낼 수 없지만 이제 첨단 기계를 사용해서 여기에 물 분자가 5g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5g. 이건 이제 물의 양이에요. H2O의 양이에요. 그런데 5g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고 여기에 물을 더 넣어봤더니 물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쪽 상자, 똑같은 상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쪽에 5g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5g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물의 양을 또 측정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10g 들어있어요. H2O가.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들어있는 포화 상태예요. 뭔가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부피인데 여기는 5g으로 포화 상태, 이곳은 10g으로 포화 상태. 그래서 무엇이 차이가 있나 살펴봤더니 온도가 낮음이고요. 여기는 온도가 높임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포화 상태를 가지게 되는 그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가지면 그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그 포화 상태를 이루는 온도는 다 틀리고 온도가 틀려지면 포화 상태일 때까지 필요한 수증기의 양도 틀려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거보다 요 가운데 것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포화 상태, 똑같은 양의 공기가 포화 상태도 10g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교과서 123페이지에 커브로 된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강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래프이냐면 급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제 그래프를 볼 때는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온도와 위로 올라가는 수증기량을 살펴보는 거고 항상 1세제곱미터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생각할 거예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는 수증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포화가 돼요. 역시 조금만 더 들어가도 포화가 되는데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될 때까지 필요한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요. 급하게 많아져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4페이지에 이제 진짜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선만 쭉 표현한 그래프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해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잘 관찰해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그려줄 거고
이런 그래프에서 한 점이 의미하는 바, 여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다면 이 점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x좌표, y좌표 배웠듯이 이 점은 아래로 내려가면 온도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왼쪽으로 가서 보면 수증기량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 두 가지를 다 적었어요. 여기에 온도, 얘로 한 15도라고 하고 15도, 여기가 얘로, 그냥 얘로 한 10g이라고 할게요. 10g.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뜻은 공기는 15도의 온도다, 수증기는 10g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수증기량 곡선 상관없이 이런 표에서, 이런 그래프에서 한 점이 이렇게 X표가 딱 찍혀 있으면 이 점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온도를 딱 적어주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 수증기량의 숫자를 적어주고, 해석은 온도는 15도이고 옆으로 가서 숫자를 딱 봤더니 아, 수증기가 10g 들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라면 온도는 이 온도보다, 여기 있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죠. 하여튼 그런데 수증기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요거를 먼저 해석하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해 줬고, 다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교과서에 어떤 게 있냐면 요 점이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점? 온도를 쫙 쭉 내려서 온도를 읽어봤더니 30도예요. 30도. 그러면 요 점은 3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0도.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갔더니 수증기량이 17.3이에요. 17.3. 그러면 30도의 공기인데 수증기는 17.3g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여기까지도 벌써 한 점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막대기로 쫙 올라와서. 교과서엔 여기까지가 빨간색의 막대, 위쪽은 하얀색의 막대예요. 그래서 여기로 숫자를 딱 봤더니 숫자가 3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뜻이냐? 여기 만약 공기가 있다면 30도고 30g의 수증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공기는 여기서 요 곡선과 만나요. 이거는 무슨 곡선이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선과 만났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랑 만났으니까 30도에서 30g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는 포화된 공기예요. 이건 이제 포화된 공기예요. 근데 밑에 찍혀있죠? 밑에 찍혀있다는 소리는 포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포화가 이 공기는 안 됐어요. 공기는 수증기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잠시 뒤에 이 공기가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쌍에서 온도만 줄어드는 거예요. 19도, 죄송해요. 29도, 17.3. 수증기는 변화없고 28도, 17.3. 이런 식으로 온도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점이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쭉 가다가 여기 이 곡선이랑 만나는 데를 딱 봤더니 온도가 몇 도로 돼 있냐면 20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도에서는 곡선과 만났으니까 여기는 20도고 17.3이에요. 그 다음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곡선과 만났다는 소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죠.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꽉 차 있는 포화 상태 공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고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예요.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응결 시작 온도. 다른 말로 포화된 온도라고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슬점은. 이슬점을 알았으면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증기량은 그대로예요. 17.3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건데 온도가 더 떨어져서 10도라고 해볼게요. 10도. 10도에서 옆으로 가는 이 곡선과 만나는 데를 쫙 숫자를 봤더니 9.4예요. 9.4. 그러면 여기 뜻하는 바는 공기의 온도는 10도이고 9.4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17.3 있다죠. 옆에다 적어서 위에다 적어 드릴게요. 17.3을 가질 수 있는데
죄송해요. 9.4를 가질 수 있는데 17.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약 8.8점인가요? 7.9. 7.9만큼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는 요만큼의 차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차이. 요만큼의 차이는 물방울로 응결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본 요 차이가 응결되는 양이에요. 문제집에서 이거에 대한 응용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공기가 식었을 때 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슬점이라는 거 알면 쉬울 거고요. 곡선과 만난 다음에 쭉 가서 다음번에 되어 있는 특정하게 문제집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온도와 요 차이는 응결되는 양이라고 알아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잠깐 정리해보면 증발, 응결, 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온도마다 틀려지고요. 온도마다 틀려지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존재한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에서 좀 더 내려가서 응결되는 양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습도를 공부할 거예요. 습도. 습도는 수증기의 양을 말해요. 죄송해요. 습도는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정도를 말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절대 습도라는 것과 상대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습도는 무척 쉬워요. 수증기의 양을 그냥 그람으로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람으로. 1세제곱평방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냥 그람으로 딱 적어준 게 절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는 더 많이 써요. 상대 습도는 어떤 거냐? 얼마 정도가 들어가면 포화가 되는데 요거보다 요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100.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는 것을 상대 습도라고 해요. 밑에 들어가는 것은 포화 수증기예요. 포화 수증기 양.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수증기예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부르고 위에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아까 전 그래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면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어느 곳에 공기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전체 분해 요 온도에서 올라가는 하얀색 곡선과 만나는데 전체 분해 여기 위에 있는 요 긴 길이는 분모가 되고요. 요 짧은 길이는 분자가 되고 분모분의 분자에서 곱하기 100 하면 상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구하던 뭘 구하던 수증기량을 그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다 모아내서 그람으로 알아낸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 습도를 구하던 절대 습도를 구하던 이것은 수증기를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게 하는 것이 습도표를 이용해요. 온도계도 특별한 온도계도 이용하고요. 그게 건습구 온도계라는 게 있어요. 건습구 온도계. 어떤 거냐면 말짱한 온도계 두 개를 놓고요. 이 온도계는 둘 다 정상이라고 합시다. 한쪽 온도계는 아무 변화 없이 30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른 쪽 온도계도 30도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둘 다 정상이라면. 그런데 이쪽 오른쪽 온도계에 물을 묻히면 만약에 공기가 수증기를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많이 증발될 수 있죠. 물이 많이 증발이 되면 물은 열을 받아서 증발이 되는 거고 온도계에 열을 뺐을 거니까 이 온도가 똑똑 떨어지겠죠. 똑똑. 증발이 조금 되면 온도가 조금 떨어질 거고 증발이 많이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증발이 많이 된다는 소리는 수증기를 공기가 수증기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증발이 조금 된다는 소리는 공기가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요 차이에 따라서 습도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놨어요. 정확한 습도대로. 그래서 말짱한 그냥 온도계를 우리는 건구 온도계라고 하고요. 이런 온도계를 습구 온도계라고 해요. 보는 방법은 교과서 125페이지는 표를 이용해서 봐요. 먼저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구 온도가 26도라고 할 거고요. 습구 온도가 21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온도 차이는 5도라는 거죠. 5도.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 교과서에는 습구 온도라고 적혀 있는 거에 밑으로 쭉 보다가 21이라는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를 동그라미 치고 옆에 있는 모든 숫자들 중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5도가 있으니까 이 온도 차이는 맨 위에서 0, 1, 2, 3, 4, 5 맨 위가 온도 차이예요. 그래서 5를 찾아내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데가 있겠죠? 만나는 데의 숫자. 교과서에 21도에서 5도 차이로 딱 내려가서 만나는 데 숫자는 64예요. 이럴 때 습도가 64%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요 찾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실제적으로 습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람수로 해서 포화수증기나 곡선으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습도표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면 편해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125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125페이지의 그래프가 어떤 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시간 동안에 두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온도를 표현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쪽에서 습도를 표현할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먼저 이슬점을 찾으면, 이슬점은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기도 해요. 이슬점은 바닥을 껴요. 항상 바닥을 끼고, 이 소리는 공기가 항상 불포화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온도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새벽에는 온도가 좀 낮죠. 새벽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낮이 돼서 온도가 팍팍 올라가서 2시 정도의 온도가 최고였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습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습도는 제가 하얀색으로 두껍게 그려줄게요. 먼저 여기는 온도와 이슬점과의 차이가 작다는 사실 하나가 알 수 있고요. 이곳은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로는 못 구해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습도를 알 수가 있어요. 대강. 옆에 포화수증기 곡선을 볼게요. 포화수증기 곡선이 이렇게 되었을 때 습도라는 것은 내려가서 그러니까 전체분의 가지고 있는 양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습도는 전체분의 가지고 있는 양. 근데 가지고 있는 양은 옆으로 갔을 때 만나는 데가 이슬점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슬점과 현재 온도와의 차이가 습도를 가리켜주는 힌트는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슬점이 이곳에 있고요. 온도 차이가 조금만, 실제 온도는 조금만 올라가서 요 정도 되면 공기는 수증기를 요만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실제 온도는 포화되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실제 온도는 요만큼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습도는 이거분의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슬점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공기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습도가 전체분의 요만큼 돼요. 둘 중에 언제 습도가 더 크냐? 이슬점과 실제 온도 차이가 작으면 습도가 커요. 이슬점과 실제 온도가 차이가 크면 습도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슬점과 실제 온도가 차이가 작으면 이거분의 요거 숫자 작잖아요. 아니, 요거 숫자 크잖아요.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작으니까. 근데 위에선 이슬점과 온도가 크면 분모와 분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이슬점과 온도 차이가 작으니까 습도가 높다. 여기 습도가 높은 편.
여기는 습도가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거꾸로 이렇게 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 그림이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이슬점과 온도 차이가 작으면 습도가 높다. 이슬점과 온도 차이가 크면 습도가 작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기본관념이 심화 관련 알아두셔야 되고요.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정리를 한 건데 여기가 구름이 생기는 것까지 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습도표 보는 거, 상대 습도 구하는 거,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4단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끝입니다. 빨리 안 눌러.